올해 가장 많이 오른 자산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개별 주식을 제외하면 많은 분들이 금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금과 은 중에서 어떤 게 더 많이 올랐을까요? 많은 분들이 안전자산으로 금만 주목해왔지만 정답은 은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실제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들어서 은 가격은 연초 대비해서 약 100% 상승하면서 금의 상승폭인 60%를 크게 앞질렀다고 합니다. 실제로 2025년 12월에는 은값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60달러를 돌파했는데 금이 천천히 우상향을 하는 구조였다면 은은 알트코인처럼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만큼 은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미친듯이 변동하는 금속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왜 최근에 은 가격이 이렇게 상승했는지, 그리고 은의 사이클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은 투자 방법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보면 1960년대 이후 금과 은은 모든 큰 추세에서는 계속해서 우상향해왔지만 특정 구간마다 은이 금보다 훨씬 더 급하게 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통 1970년대랑 2010년에서 2011년 원자재 슈퍼 사이클이랑 그리고 2020년 이후 유동성 장세 때 은 가격이 단기간 폭등하면서 금 상승률을 앞지른 적이 있었죠. 이걸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금은 비율입니다. 금 1온스를 사기 위해서 은 몇 온스가 필요한지 나타내는 비율인데, 이 비율은요 평소 대략 60에서 70대에서 움직이지만 어떨 때는 80에서 90까지 벌어졌다가 은이 폭등할 때는 40 이하로 뚝 떨어지곤 합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요 21세기 들어서 금은 비율은 2011년에 은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서 35대 1까지 낮아졌고 2020년 코로나 쇼크 때는 100대 1을 넘겨서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해요. 그래서 은도 한번 사이클을 탈 때는 금보다 훨씬 더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은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은 원자재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금은 안전자산이고 희소한 자산이니까 오르는 건데, 도대체 은 가격은 왜 오르게 되는 걸까요? 은 가격이 오르는 핵심은 은이 갖고 있는 이중적인 성격, 즉 귀금속이면서도 동시에 산업금속이라는 특징에 있습니다. 은은 금처럼 화폐적 가치와 안전자산의 역할을 동시에 하면서 각종 산업과 기술 분야에서 필수 소재로 쓰이는 금속이죠. 먼저 산업 수요 측면부터 살펴보면 은은 생각보다 우리 삶에서 자주 쓰입니다. 전자기기, 반도체, 5G 인프라, 데이터 센터 등등 전기와 전자 산업에서 은은 최고의 전기 전도성을 지닌 소재 중에 하나로 꾸준하게 활용되어 왔죠. 특히 태양광 패널, 재생에너지 설비, 전기차 배터리, 충전 인프라 등등 친환경 산업 분야가 성장하면서 은에 대한 수요가 최근에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세계은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전세계 산업용 은 수요는 전년 대비해서 4% 증가한 약 6억 8,050만 온스로 집계돼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죠. 반대로 공급 측면을 보면 은 광산 생산이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해서 시장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가격이 폭등할 때가 많은데, 세계은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전세계 은 광산 생산량은 전년 대비해서 고작 0.9% 늘어난 약 8억 1,970만 온스에 그쳤다고 합니다. 수요는 점점 폭증하는데 공급은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은 시장은 2021년부터 공급이 부족한 상태를 이어왔죠. 아무래도 신규 은광 개발은 환경 규제와 대규모 자본 투자, 정치적 리스크 같은 걸림돌이 많이 있어서 아무리 수요가 많다고 해서 단기간에 생산을 확 늘리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죠. 결국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은 가격을 밀어올리는 아주 큰 힘이 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더해서 거시경제 환경도 은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금리 인하, 달러 약세, 지정학적 불안, 인플레이션 우려와 같은 거시경제 상황이 겹치면 투자자들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뿐만 아니라 일종의 레버리지 기금속으로 은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실제로 2025년 투자기관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금보다 은이 상승 여력이 더 크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 금값이 먼저 상승하고 나면 그 뒤를 이어서 은값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하는 패턴이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시티은행은 2025년 12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내년 3월까지 은 가격이 온스당 62달러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촬영 시점 기준으로 벌써 온스당 62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은의 가격은 금의 레버리지라고 불릴 만큼 급등과 급락이 심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 시장은 금에 비해서 규모가 작고 산업 수요 비중이 높다 보니까 경기 사이클이나 금리 변화, 정책이나 기술 트렌드에 따라서 가격이 훨씬 크게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는 건 반드시 알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즉 타이밍과 비중 조절이 상당히 중요하죠. 아무리 장기 투자라고 해도 한 번에 몰아서 사기보단 분할 매수로 접근하고 전체 자산 중에서도 작은 비중만 운용하는 게 현명한 은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제가 저번에 금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긴 했는데, 은 투자 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은에 투자하는 방법은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물 은화나 은괴를 직접 매입하는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은을 직접 손에 쥐고
보유하는 방식이죠. 실물 은을 투자하게 될 때는 주로 투자용 은괴나 동전 형태의 은화 아니면 라운드 코인을 구입하게 되는데, 은괴는 1온스, 10온스, 1kg처럼 일정 중량으로 되어 있는 순도 99% 이상의 은덩어리고, 대량 구매나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상품이라고 할 수 있죠. 동전형 은화는 각 국가에서 공식 발행하는 투자용 은화나 민간 조폐 기관에서 만드는 라운드 코인이 있는데, 소액으로 분할 투자하기 좋고 재판매가 쉽다는 장점이 있죠. 실물 은은 생각보다 구입 경로가 다양합니다. 가까운 금은방이나 귀금속 전문 딜러를 통해서 현금이나 계좌 이체로 결제를 한 후에 그 자리에서 은을 받아오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 시세프에 표시된 가격과 별도로 가공비나 유통마진 같은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건 알아두셔야 돼요. 요즘은 온라인 쇼핑몰이나 플랫폼을 통해서 주문하고 택배로 은을 받는 방법도 있는데, 세상이 워낙 흉흉하다 보니까 검증이 된 곳이 아니면 웬만하면 직접 현장에서 구매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실물 투자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좋은 건 실물로 소유가 가능한 진짜 자산이라는 심리적 안정감이 있죠. 내 손으로 직접 들고 있는 은괴는 은행이나 증권사가 파산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이버상의 숫자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화폐 가치 하락이나 국가 부도 같은 상황에서도 화폐처럼 교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비상금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금에 비해서 가격이 훨씬 저렴하니까 같은 돈으로 더 많이 모을 수 있어서 심리적 만족감도 높다는 장점도 있겠죠.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단점은 거래 비용이 높다는 건데, 실물 은을 살 때는 제조와 유통 프리미엄을 얹어서 더 비싸게 사게 되고, 다시 은을 팔게 될 때도 그만큼 덜 받고 파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서 쌀 때 비싸고 팔 때는 싸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면 실물 은을 구입하는 것보다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투자하고, 장기 투자용이나 경제 위기 대비용으로만 실물 은을 투자하는 게 좋아요. 실제로 은값이 꽤 많이 오르지 않으면 세금이나 수수료를 빼고 나면 실제로 이익이 아니라 손해일 수 있고, 금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양이 많아지게 되면 보관하기도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은을 투자하는 방법으로는 은 ETF나 ETN을 통해서 간접 투자를 하는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은 가격을 추종하는 ETF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실물 은 ETF는 운용사가 실제 은괴를 사서 금고에 보관하고 그 지분을 주식처럼 상장시킨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펀드가 실제로 은을 실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ETF 가격은 은 현물 가격과 거의 같게 움직입니다. 국내 ETF 중에서는 실물 은 ETF를 다루는 펀드가 없고요. 해외 쪽에는 그나마 비슷한 게 SLV, PHH 같은 ETF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물 은 ETF 말고 합성 은 ETF가 뭐냐면요, 은 선물이나 파생 상품에 투자해서 가격을 따라가는 구조입니다. 선물을 계속 롤오버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초 지수와 괴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게 특징이죠. 합성 은 ETF는 한국 시장 기준으로는 코덱스 은 선물 ETF가 있고, 해외에서는 DBS, USV라는 ETF들이 있어요. 그리고 은 광산 기업들을 묶은 은 광산주 ETF도 있는데, 이건 사실 은 가격보다는 광산 기업 주가 변동성이 더 크게 작용하는 별개의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 ETF를 투자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은 ETF를 매수하려면 주식 거래 계좌가 있으면 되는데, 국내 증시에 상장된 은 ETF는 원화로 쉽게 사고 팔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해외에 상장된 은 ETF에 투자하려면 해외 주식 거래가 되는 계좌를 통해서 직접 달러로 환전하고 달러로 매수를 해야 되죠. 거래 방법은 일반 주식과 동일하게 증권사 앱에서 원하는 종목명이나 티커를 검색해서 매수 수량을 입력하고 주문하면 간편하게 은 투자가 가능한데,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고 분할 매수나 매도가 자유롭다 보니까 접근성이 아주 뛰어나다는 장점도 있죠.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거래를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장가에 팔 수 있을 만큼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하고, 그리고 ETF의 가장 큰 장점은 실물 은을 어디에 보관할지 이런 걸 고민할 필요 없이 계좌장에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도 일반 주식처럼 양도소득세로 처리가 되는데, 한국 상품의 경우에는 15.4% 배당소득세를 내야 되고, 해외 상품의 경우에는요 22% 양도소득세로 분리과세를 내면 됩니다. 국내 ETF는 세법상 배당소득세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미 다른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 분들은요, 배당소득세 15.4% 뿐만 아니라 추가로 종합과세 구간에서 누진세율을 더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금융소득이 높은 분들은 분리과세로 적용되는 해외 은 ETF가 훨씬 절세하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은 ETF의 또 다른 단점으로는 장기 보유를 하게 되면 ETF의 운용 보수가 추가로 된다는 점이랑, 해외 ETF로 은 투자를 하게 된다면 환율 리스크에도 노출이 되죠. 대신 국내 ETF는 원화로 거래가 되니까 환율 영향을 크게 안 받지만, 해외 ETF는 달러 자산이라서 환율 리스크까지 이중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높지 않아서 세금 관리를 할 필요도 없고 앞으로 환율도 별로 오를 것 같지 않으면 국내 은 ETF를 매수하면 되는 거고,
하고 이미 금융소득이 높아서 세금 관리를 해야 된다면, 그리고 환율도 계속해서 오를 것 같다고 생각된다면 해외 상장 은 ETF를 투자하는 전략으로 가져가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은 투자 방법은 은 선물이나 옵션 같은 파생상품 투자가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느낌이 오시겠지만 리스크가 상당히 높은 투자 방법이죠. 은 선물은요, 미래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정해진 분량의 은을 사거나 반대로 팔겠다는 계약을 거래소에서 매매하는 건데, 예를 들면 미국 CME 거래소에서 은 선물 한 계약은 5,000온스짜리인데 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금액 전체를 내는 대신에 소액의 증거금만 예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손쉽게 수십 배의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지만 반대로 가격이 조금만 떨어져도 증거금이 날아가거나 강제 청산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은요, 은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에 대한 권리를 사고 파는 겁니다. 콜옵션을 사서 은 가격이 오르면 수익을 내거나 풋옵션을 사서 은 가격이 하락하면 이익을 낼 수도 있죠. 보통 풋옵션은 내가 가진 은 현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풋옵션으로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옵션은 시간가치, 내재 변동성처럼 이해해야 될 요소가 많이 있고 구조가 많이 복잡해서 초보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은 투자 방법은요, 은 광산주나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은에 직접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은 가격과 연동이 되어 있는 간접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세계 각지에 있는 은 생산 광산 회사들이 해당되는데, 순두 100% 은광 회사는 많지 않고 대부분 금과 은을 함께 생산하거나 구리 같은 다른 금속까지 같이 하지만 어쨌든 수익 구조상 은 가격에 민감한 기업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AG, HL, SVM 같은 기업들이 은 생산 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이외에도 은광업 관련 로열티 기업이나 은 산업 장비 회사들도 은 관련 주식으로 포함할 수 있죠.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100% 은 가격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기업들의 은 생산량, 기업 부채, 광산이 위치한 국가의 정책 리스크 등등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은값이 오르더라도 어떤 회사는 큰 이익을 내서 주가가 급등하기도 하고 다른 회사는 생산 차질이나 개별 이슈로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죠. 대신에 장점은 은 광산주에 투자하면 은 가격 상승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은 가격이 10% 오를 때 어떤 저비용 광산 회사는 이익이 50%가 증가해서 주가가 2배 뛰는 일도 가능하고, 그리고 광산 기업은 배당금을 주는 곳도 있어서 은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에다가 배당 수익까지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대신에 단점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별 기업 리스크가 크다는 겁니다. 은 가격이 올라도 그 회사가 생산을 늘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노사 문제나 정부 규제 같은 이런 악재들이 터지게 되면 은 가격이 올라도 주가는 은값보다 더 못할 수도 있죠. 반대로 은값이 떨어질 때는 채산성이 악화돼서 주가가 은 가격 하락폭 이상으로 폭락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결국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과 기업 자체의 리스크를 모두 짊어지는 거나 똑같죠. 안 그래도 은은 금보다 급등이나 급락이 심한데 실물 은이 아니라 은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건 상당히 리스크가 높은 투자 방법이라서 무작정 사지 말고 충분히 공부도 해보시고 리서치도 많이 해보시고 충분히 알아보신 다음에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은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모두 정리를 해드렸는데, 굳이 금보다 은에 투자하는 이유는 높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큰 비중을 넣는 것보단 5% 이내로 소량으로 가져가는 게 좋아요. 암호화폐로 비유하자면 금은 비트코인이고 은은 알트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어느 시점에서 은에다가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인플레이션이나 달러 약세, 급격한 경기 변동에 대비할 때 은을 매수하는 전략이 좋죠. 아니면 금과 은을 2대1 비중으로 섞어서 가져가면 안정적인 원자재 투자가 가능하고, 훨씬 안정적인 걸 선호한다면 금의 비중을 더 높이거나 본격적인 걸 선호하는 편이라면 금과 은을 1대1 비중으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이 먼저 상승을 하고 그 뒤를 따라서 은이 오르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최근에 금이 많이 올랐었는데 은은 별로 안 오른 것 같다면 은을 포트폴리오에 조금 넣어가 보는 것도 한 가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을 투자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수익률과 리스크가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방법 중에서 본인 성향에 맞는 걸로 선택하시면 되겠죠. 은 가격이 금보다 많이 오른다고 해서 은에다가 올인하는 사람은 없겠죠.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으로 봤을 때 최대 10%는 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안 그래도 최근에 은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은이 어떤 사이클에서 가격이 상승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이렇게 미리 알아뒀다가 다음 사이클을 노리거나 아니면 가격이 떨어져 있거나 지지부진할 때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